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 것이 너무 무서운데 이러다 심장이 멎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은 또다시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신체 반응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거나 호흡이 더 가쁜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심해진 신체 증상은 또다시 더 큰 불안을 유발합니다.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이 심박 변이도가 크게 나타날수록 자율신경계가 건강한 것이고, 심박 변이도가 적게 나타날수록 자율신경계에 제대로 된 작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HRV 검사는 컴퓨터가 심장 박동을 분석해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전반적인 활성도,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상태 및 각각의 활성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을 갔는데 검사를 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의사가 신경성입니다. 큰 문제는 없으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됩니다. 스트레스 잘 관리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경성 질환이다 라고 하면 단순히 내 마음속,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와 자율신경계 문제는 실제로 다양한 신체적 반응과 정신적 반응들을 함께 일으킵니다. 자율신경계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고통은 실제 하는 것이고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스트레스나 정신적 고통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질환들의 특징은 몸과 마음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를 예로 들어보면은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발작이 나타날 때 급격한 불안감, 공포감이라고 하는 정신적 증상,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떨림 같은 신체적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들은 단순히 그런 기분이 아니라 이거를 처음 겪는 환자분들은 내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게 분명하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응급실에 갈 정도로 실제로 심장 질환이 있는 것만큼이나 큰 고통이 느껴집니다. 이런 신체적 증상들은 이 증상 자체로서 불안을 유발합니다.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 것이 너무 무서운데 이러다 심장이 멎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은 또다시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신체 반응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거나 호흡이 더 가쁜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심해진 신체 증상은 또다시 더 큰 불안을 유발합니다.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자율신경계 문제는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 몸과 마음의 문제를 모두 일으킬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상호작용하면서 서로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문제는 컴퓨터로 비유를 하자면은 소프트웨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데 어떤 부품이 손상되거나 전선이 빠졌거나 하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하드웨어나 기기의 문제는 전혀 없는데 프로그램의 오작동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증상이 자율신경계의 문제냐 아니냐를 진단하려면은 먼저 우리 몸에 기질적인 질환이 없는지를 판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급격하게 빠르게 뛰고 멎을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예를 들어서 심장내과에서 심전도, 심장 초음파, 홀터 검사 등을 시행해야 됩니다. 진짜로 심장에 심각한 이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심장 자체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혹은 심장의 빨리 뛰는 증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질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심장이라는 하드웨어에 문제가 없는 것은 확인했으니 심장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문제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질환들은 대부분 의학적인 진단 기준 자체가 해당 장기에 기질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것이 전제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예로 든다면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진단 기준 자체에 대장 내시경을 먼저 해서 내시경상 대장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을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 같은 질환도 방광에 염증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 두통으로 친다면 뇌에 기질적 병변이 없는지에 대한 검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자율신경계 문제를 의심하게 되면은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유발되는 또 다른 증상들이 있는지 전신적인 상태에 대해서 꼼꼼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두근거림을 주증상으로 왔는데 전신적인 증상을 파악하다 보면은 어지러움, 소화불량, 지속적인 근육통 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주요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으로 동반되는 다양한 증상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자율신경계 자체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율신경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HRV, 심박변이도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자율신경계 기능을 수치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최근에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심장 맥박이 뛸 때 일정하게 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하는 미세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를 심박변이도라고 하는데 자율신경계 작용에 의해서 이런 심박변이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 심박변이도가 크게 나타날수록 자율신경계가 건강한 것이고 심박변이도가 적게 나타날수록 자율신경계에 제대로 된 작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HRV 검사는 컴퓨터가 심장 박동을 분석해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전반적인 활성도,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상태 및 각각의 활성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검사도 침습적이지 않고 5분 정도면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 한의원에서 하면은 건강보험 적용도 됩니다. 다만 이런 자율신경계 검사의 한계도 있는데 절대적인 검사는 아닙니다. 기능적인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의 검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다면은 아침에 찍는 거랑 저녁에 찍는 거랑 어디에서 찍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지 않겠죠. 반면에 혈압을 체크한다면 아침에 재는 거, 저녁에 재는 거, 집에서 재는 거, 병원에 재는 거, 현재 좀 긴장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혈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율신경계 역시 하루 종일 살아서 움직이는 기능적인 체계이므로 한 번의 검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율신경계 기능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은 언제 검사하든 명확하게 안 좋게 나오고 자율신경계가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사람은 언제 검사해도 대체로 좋게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자율신경계 이상을 진단하려면은 먼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실제 기질적 질환이 있는지 검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혈액검사, MRI, CT, 초음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사들이 해당하겠죠. 이런 검사들에서 기질적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자율신경계 검사와 전신적인 임상 증상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자율신경계 검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참고를 하되 환자가 호소하는 실제 증상들이 좀 더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으면 건강한 것일까요? WHO에서는 건강의 정의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그리고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자가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더라도 여러 검사를 통해 명확한 이상 소견이 없으면 특정한 질환을 진단받지 못하면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WHO의 건강의 정의를 보듯이 이제는 구체적인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환자가 명확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이는 의학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강, 질병 개념은 검사상 이상을 기준으로 불연속적으로 구분되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최근의 의학적 흐름은 질병과 건강의 개념은 마치 그라데이션처럼 연속적이면서 명확한 질병으로 발전하진 않았어도 환자에게 기능적인 이상이 있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치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의 중간 단계인 거죠. 이는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있는 미병 개념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의 영향으로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건강과 질병의 연속성에 주목했습니다. 건강과 질병, 그 사이에 있는 상태를 한의학에서 미병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건강한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 본격적인 병이 되지는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건강하다가 갑자기 생명에 위협을 주는 큰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반드시 미병이라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할 때 단순히 이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미병 상태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데 힘씁니다. 우리가 한의학적 치료, 한의원 치료를 생각하면은 흔히들 몸을 보호한다, 몸을 건강하게 한다 라는 개념을 떠올리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검사상 이상, 기질적 이상을 중요시하는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에선 물론 명백한 질병이 있는 질환도 치료하지만 검사상 이상이 없어도 환자가 불편감을 느낀다면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제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범주가 더 넓은 거죠.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신체 전신 상태,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런 상태를 세분화하고 분류해서 디테일하게 치료를 해왔습니다. 이 자율신경계 이상도 이런 밑병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장기나 신체 기질적 질환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도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의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온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오래 방치되면은 나중에는 실제 심각한 기질적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이 자율신경계 이상을 가진 사람이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 같은 질환의 발생 위험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 기능 검사를 통해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의 발생 위험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린 HRV 검사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바로잡아주는 게 비로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질병을 예방하고 밑병 상태에서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밑병 상태를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였던 한의학이 자율신경계 치료에 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